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는 뉴스로 김정은의 통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김정은 바로 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7년간 1m 거리에서 경호를 섰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호위총국이라는 최고 특권층이었지만 그는 2022년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과연 그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2015년 봄,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위총국 근접경호조에 배치되었습니다. 25살이었죠. 특수부대에서 7년을 보낸 끝에 받은 영광이었습니다. 호위총국, 그곳은 북에서 가장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첫 출근 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슴엔 빨간 배지, 허리엔 권총, 귀에는 무전기. 아내가 제 옷깃을 매만지며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눈빛 속엔 묘한 불안도 섞여 있었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를 1m 거리에서 경호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때론 새벽까지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도, 식사하실 때도, 회의하실 때도 우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숨소리까지 들리는 거리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가장 철저한 감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오늘 어디 가십니까? 누굴 만나십니까? 통화는 누구와 하셨습니까? 심지어 아내와 나눈 대화까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초상화로만, TV로만 보던 그분이 바로 제 앞에 계셨으니까요. 동료들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라고 했습니다. 절대 최고령도자 동지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 안 된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경이다. 하지만 경호를 하려면 주변을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위험 요소를 찾으려면 모든 걸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봤습니다. 매일같이 봤습니다. 동료 경호원들과의 관계도 이상했습니다. 우린 같은 임무를 수행하지만 서로를 믿을 수 없었어요. 누가 보이붐 일정인지, 누가 우리 대화를 보고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날씨 얘기, 훈련 얘기만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꺼내면 안 됐죠. 한 번은 동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동무, 여기서 말 조심해야 하네. 우리끼리도 믿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게 농담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전 그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물어도 그냥 근무했지 이 한마디뿐이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하면 안 됐습니다. 매달 한 번씩 상급자와 면담이 있었습니다. 김철호 동무, 최근 사상적으로 흔들림은 없는가? 동료 중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없었나? 가족 중에 불순한 말 한 사람 없나?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죠. 전 매번 없습니다. 동무 부부장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최고령도자 동지를 모시는 영광스러운 경호원이라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혁명 전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7년 여름, 저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지방 현지지도에 수행됐습니다. 함경남도 어느 협동농장이었죠. TV 카메라가 수십 대 따라왔고 일꾼들은 며칠 전부터 준비한 듯 깨끗한 옷을 입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갈 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일꾼들 손을 잡으시며 수고가 만소라고 하시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원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죠. 저도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우리 원수님은 인민을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차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최고령도자 동지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농장을 깨끗하게 정비하라고. 저게 뭐야, 저 낡은 건물들이. 동행한 간부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신은 총살감이야, 총살감. 알겠어? 저는 앞좌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백미러로 봤습니다.
TV에서 보던 그 온화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 그게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총살감이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하시는구나. 저 간부에겐 가족이 있을 텐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불순한 거 아닙니까? 전 머리를 흔들며 잠들려 애썼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그 간부가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론 당 중앙의 결정으로 다른 직책으로 이동이었지만 우린 알았습니다. 숙청당했다는 걸. 그의 가족도 함께 평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경호를 서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TV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1m 거리에서 매일 보는 이 모습이 진짜인가? 어느 날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고위 간부들과 회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경호를 섰죠.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우리 핵무기만 완성하면 돼. 미국 놈들한테 꿀리지 않는 게 최우선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5살 난 딸아이가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밥이 없었대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준대요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장마당에서 겨우 구한 옥수수로 죽을 끓이고 있었죠. 제 가족도 이렇게 사는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날 밤 전 혼자 물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반역이니까요. 2018년 가을 어느 날 밤 11시였습니다.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집결하라. 특별 임무다. 이런 호출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을 의미했습니다. 집결지에 도착하니 우리 조원 전체와 보위부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임무는 국가 1급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위반 시 그 자리에서 처리한다. 우리는 평양 중심부의 한 고급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당 간부가 사는 곳이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위부 요원들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우린 뒤에서 대기했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중년 남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예전에 최고령도자 동지 옆에서 몇 번 봤던 얼굴이었어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었습니다. 동무들 무슨 일이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오.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10살쯤 된 아들도 함께 끌려 나왔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었어요. 아빠, 아빠. 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회의 어느 건물로 이송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갔고 그곳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보위부 책임자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당반영명 종파 분자로서의 죄상. 죄목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간부는 계속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1m 거리도 안 되는 곳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는 걸 봤어요. 총을 쏜 건 제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걸 막지 못했고 막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무가 끝나고 초장이 우리를 모았습니다. 오늘 일은 없었던 일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우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새벽 3시였습니다. 아내가 깨어나 어보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라고 물었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딸아이 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잠을 자면 그 총성이 들렸고 쓰러지는 사람이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은땀으로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간부의 가족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10살 아이까지도요.
3대를 멸한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호위총국 경호원이라는 게 특권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걸. 우린 그저 도구였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도구. 그리고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제거되는 도구. 경호를 서면서도 자꾸만 생각했습니다. 내 딸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내가 언제 저 자리에 설지 모른다. 그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전 달라졌습니다. 최고령 도자 동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한마디에 사람이 죽는구나. 한마디에 가족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2021년 겨울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고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폐쇄적이 됐죠. 장마당도 대부분 문을 닫았고 배급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팠습니다.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봤지만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무, 지금 평양 전체가 약이 없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의사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게 무슨 위안이 됩니까? 저는 외화 상점에 가서 중국산 해열제를 샀습니다. 가격이 예전에 10배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나마 호위총국 경호원이라서 외화가 좀 있었던 거지.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딸아이도 말랐습니다. 7살인데 또래보다 훨씬 작았어요. 밥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최고령 도자를 지키는 경호원인데 내 딸 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하다니. 참담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동료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김동무였습니다. 같은 조에서 3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었죠.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고 저녁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형이 중국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숙청됐다고 했습니다. 김동무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형 때문에 가족 전체가 끌려간 겁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까지도요. 전 그날 경호를 서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은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다. 내 형이 뭘 했는지, 먼 친척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최고령 도자 동지를 보는 제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존경과 충성이었다면 이젠 두려움과 분노였어요. 이 사람 한마디에 우리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 내 딸이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이 나라에서 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위총국 경호원은 탈북하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갑니다. 일반 탈북자와는 차원이 다른 추적을 받아요.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최고령 도자의 일상, 동선, 경호 시스템. 이 모든 게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의 가족은 24시간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평양을 떠나려면 여행증이 필요한데 그걸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작전을 짜는데 익숙했죠. 몇 달간 준비했습니다. 국경 경비의 허점을 파악했고 경호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중국 내 브로커 연락처도 극비리에 구했죠. 저축한 외화 전부를 모았습니다. 5,000달러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겐 천문학적 금액이지만 탈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특히 호위총국 출신은 브로커들도 꺼려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떠나야 해.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 생각하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우린 그날 밤 새벽까지 계획을 짰습니다. 죽을 각오로. 2022년 3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친척이 위독하다는 거짓 서류를 만들어 양강도 해산으로 가는 여행증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뇌물을 쓰고 동료 한 명에게 부탁해서 겨우 받은 거였어요.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40시간 걸리는 여정이었죠.
객차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냄새도 지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했으니까요. 검문소가 문제였습니다. 기차가 멈출 때마다 보안원들이 올라와 신분증을 검사했어요. 동무는 어디 가시오? 물으면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친척이 위독해서 해산으로 갑니다. 어느 검문소에서 보안원이 제 신분증을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호위총국?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는 무전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전 주머니에서 외화를 꺼냈습니다. 100달러였죠. 동무 이거라도.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빨리 가시오. 전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딸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해산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브로커가 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낡은 집이었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돈 준비했어? 그가 물었고 전 가방에서 5,000달러를 꺼냈습니다. 호위총국 출신이라며? 이거 위험한 일이오. 가격이 2배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만 달러는 없었어요. 제발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부탁합니다. 전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봐주는 거요. 대신 실패하면 내 책임 아니오.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하면 어차피 다 죽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우린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3월이었지만 아직 강이 얼어 있었어요. 날씨는 영하 20도였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까지 뛰시오. 국경수비대가 순찰 돌 때까지 10분 있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전 딸을 업고 아내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자, 지금. 그의 신호와 함께 우린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였지만 미끄러질 새도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켜졌습니다. 멈춰라. 국경수비대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려. 전 소리쳤고 우린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전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아들을 꼭 안고 떨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조명이 꺼졌고 수비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브로커가 다시 신호했고 우린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전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를 내려놓고 아내를 안았어요. 우리 해냈어. 살았어. 우린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라는 걸.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조선족 마을의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주일만 있다가 한국으로 보내줄 거요. 하지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됐습니다. 문제는 제 신분이었습니다. 호위총국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브로커들이 서로 떠넘겼습니다. 야, 이 사람 북한에서 엄청나게 찾고 있어. 잡히면 우리도 끝장이야. 실제로 북한에서 수배령이 내려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호위총국 경호원 김철호를 잡는 자에게 5만 달러. 그 액수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돈이면 조선족들도 심지어 같은 탈북자들도 저를 팔 수 있었으니까요. 우린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곳에 3개월 이상 있으면 위험했어요. 랴오닝성에서 지린성으로 다시 헤이룽장성으로 중국 동북 지방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일을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받는 돈은 겨우 30위안이었죠. 아내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족 식당에서 일했는데 주인이 우리가 탈북자라는 걸 알면서도 최저임금도 안 줬어요. 신고할 거야? 어디 신고해봐. 그렇게 우릴 협박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학교에 갈 수도 없었어요.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학교 가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급하게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전화했어요. 당장 나와. 공안이 단속 나왔어. 우린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뛰쳐나왔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애들은 얇은 옷만 입고 나왔어요. 그날 밤 우린 버스 정류장에서 떨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건 북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를 납치해서 강제 송환시킨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일하던 공사장 근처에서 정체 모를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는 걸 봤습니다. 그날 즉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꿈, 아이들이 제 눈앞에서 끌려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8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돈도 거의 다 떨어졌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어요. 딸아이는 심하게 말랐고 아들은 자주 열이 났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밤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여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살았고 중국에서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전 아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반드시 한국에 갈 거야. 우리 애들 때문이라도.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중국을 벗어나야 한다고.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라도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건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새 브로커를 만났어요. 라오스 경유해서 방콕까지 가는 루트가 있어. 8,000달러. 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아내가 울면서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팔면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잖아요. 그 목걸이로 800달러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빚을 졌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면 갚아라고 브로커가 말했지만 우린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실패하면 죽는 거라는 걸. 출발한 건 12월 초였습니다. 화물차 뒤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어요. 우리 가족 외에도 5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9명이 숨어서 이틀을 이동했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참다 못해 그 자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이가 울었지만 전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과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검문이 있었는데 우린 숨도 쉬지 않고 기다렸어요. 경비원이 차 주위를 돌며 확인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와도 들킬 거였습니다. 기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섰을 때 브로커가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좀 숨 쉬어도 돼요. 우린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정글을 걸어야 했습니다. 라오스 북부 정글, 그건 지옥이었습니다. 길도 없는 숲속을 사흘간 걸었어요. 뱀도 있었고 벌레도 많았습니다. 딸아이가 걸다가 쓰러졌습니다. 아빠, 더 이상 못 걸어. 전 아이를 업었습니다. 아들도 아내가 안고 갔는데 아내 체력도 한계였어요. 우린 자주 쉬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 라오스 경찰 순찰 시간이 다 돼. 밤에는 숲속에서 잤습니다. 모기가 무섭게 물어뜯었고 추웠어요. 담요 한 장으로 내 식구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딸아이가 떨며 물었어요. 아빠, 우리 진짜 한국 갈 수 있어요? 전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꼭 갈 거야. 사흘째 되던 날 라오스 경찰에 걸렸습니다. 여권 보여. 우린 불법 체류자였어요. 경찰이 우리를 구금하려 했습니다. 브로커가 뇌물을 주려 했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더 없어요? 경찰이 화를 냈고 우린 경찰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끝인가? 여기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나타났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연락해둔 분이었어요. 이 사람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경찰과 얘기하시더니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선교사님의 말에 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린 방콕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전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이제 정말 자유를 얻는구나.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그 순간 지난 9개월간의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공항 직원분들이 우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나만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다는 것,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 거리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유튜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김정은을 검색했어요. 수많은 영상이 나왔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7년간 1m 거리에서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사람을 여기선 누구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왜 그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지? 후회와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전세를 얻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방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어요.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이 아이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갔을 텐데. 아이가 아빠 나 학교 너무 좋아.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경비일을 시작했습니다. 호위총국 출신이라는 걸 밝힐 순 없었지만 경비일은 제 경력에 맞았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는데 북한에서 1년 버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쌀, 고기, 과일, 과자.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전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뭐 먹고 싶어? 아이가 정말 아무거나 사도 돼요? 라고 반문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숙청 현장이 보이고 국경을 넘을 때 총성이 들렸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가 저를 노려보는 꿈도 자주 꿨죠.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양에 남은 식구들 생각도 합니다. 제가 탈북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혹독한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딸은 학교에서 친구도 생겼고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며 한국말을 배우고 있죠. 어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이 뭐예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태어난 곳이야. 하지만 거기선 자유롭게 살 수 없어서 우리가 여기로 온 거야. 자유가 뭐예요? 아이가 다시 물었고 전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원하는 걸 배우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거야.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다 가능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7년간 최고령 도자를 1m 거리에서 봤습니다. TV에서 보여주는 건 거짓입니다. 그 체제는 소수를 위한 것일 뿐 인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디 통일이 되어 북녘에 있는 2,500만 동포들도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 아이들을 안고 잠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